제가 이 부천으로 올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은 백이선 전 의원이 권유를 했던 거거든요. 백이선 전 의원은 동교동 시절에 제 선배입니다. 아주 친하게 지냈는데 사실 백이선 의원이 억울하게 당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 정치를 못하게 되면서 절대로 네가 와서 여기 그 부천 원미을 지역의 민주당 위원장을 맡아서 해라. 이런 간곡한 당부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일로 왔죠. 와서 이 백이선 의원이 전폭적인 이런 지원을 했기 때문에 여기 부천을에 있는, 부천 원미을에 있는 우리 당원들하고 호흡을 잘 맞춰가지고 국회로 들어갈 수 있었게 됐죠. 그런 점에서는 우리 부천 원미을의 민주당 당원 동지들, 선배님들, 특히 이제 백이선 의원에게 제가 감사하는 바가 아주 크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천 시민들이 바른 선택을 해주셨죠. 그리고 국회를 가서 이제 3선 의원이 됐는데 초선과 같은 3선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 제가 15대, 16대 국회의원을 하고 17대, 18대는 건너뛰고 19대 국회의원이 됐기 때문에 8년간 쉬고 국회의원이 됐으니까 꼭 초선 같은 기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디 다음에는 초선 의원이라고 그러고 있는데, 근데 국회도 참 많이 바뀌었고 많이 발전했어요. 한국 정치가 밖에 국민들은 이러니 저러니 얘기를 하지만은 내가 현장에 있으면서 8년 전과 비교를 해보니까 굉장한 변화가 일어났구나. 정치가 잘못한다고 국민들이 구박은 받지만은 국민으로부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국회를 놓고 비교해 보면은 많은 변화가 있구나, 좋은 쪽으로. 그런 걸 느끼게 되고 부천 시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된 정치를 해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또 새롭게 합니다. 이제 기획재정이 핵심 상임위에서 네. 활동하시는데 지금 6개월 정도 되셨죠? 그렇습니다. 예, 그 활동하신 거에 대한 여러 가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사실 우리 지한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처음 원 구성을 하면서 3선급에서 우리 당의 국회 상임위원장을 맡도록 이렇게 결정이 났었습니다. 근데 이제 절더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는 묘하게 15대, 16대 국회에 있으면서 교육위원으로만 활동을 했습니다. 8년간 교육위원을 했는데 그때는 다들 교육위원회를 안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제가 자원을 해서 교육위원회를 갔고, 그리고 교육위 활동을 하는 분들이 절대로 그냥 계속 교육위원을 하자고 강요하다시피 해서 교육위원으로 있었는데, 그런 연고로 해서 지금 교육시민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이 서른 의원이 상임위원장을 해야 된다, 그런 압력도 가하고 그랬어요. 우리 박지원 원내대표 쪽에다가도 직접 찾아와서 그러기도 하고 성명서를 내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저도 내심 교육위원장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당내 원칙이 나이 순으로 한다, 이게 정해져 있어가지고 바로 제 앞에서 끊어졌어요. 8분인가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무리를 하면 할 수 있겠다는 생각 들었지만은 순리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어차피 또 2년 뒤에는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러면 상임위원회를 교육위원회를 안 하고 어디로 가면 좋을까? 국가 재정 상태를 한눈에 볼 수 있으려면은 기획재정위원회로 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하고 그쪽으로 갔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우리 대한민국의 예산, 그리고 국가의 재정의 흐름을 어떻게 결정지을 것이냐 등등, 정부가 쓰는, 대한민국이 쓰는 돈에 대해서는 기획재정위원회 상황을 이게 거쳐야 되기 때문에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정부 재정에 대한, 국가 예산에 대한 이런 내용을 좀 공부도 하고 흐름을 파악을 하는 게 좋겠다 생각해서 이번에 기획재정위원회로 가게 됐죠. 네. 지금 우리나라 국민의 그 가계 부채, 나라 빚이 지금 천조 뭐 얘기를 하죠. 3천조. 3천조까지는 아니고 이 계산하는 방법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대충 천조로 이렇게 확인을 하고 있죠. 천조 정도. 국가의 그 1년 운영비 세배.
3배는 조금 안 되고 국가 예산이 지금 360조, 400조 가까이 되니까요. 예, 예. 2배 조금. 2배는 더 되죠. 네. 훨씬 더 되죠. 예. 그렇게 빚을 지고 있는데 예. 가정도 이렇게 빚이 있으면 예. 그게 살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빚을 갚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재정 상태를 그러니까 계속 적자 재정을 해왔거든요. 정부가. 네. 지금 이명박 정부도 그렇게 해왔고, 그러니까 재정을 그냥 흐랑방탕 쓴 거죠. 예를 들면은 부자들을부터 감세를 해주는 턱에 한 100조 정도 5년간 이게 못 거뒀습니다. 100조. 그 다음에 4대강 사업 등등. 4대강 사업 22조나 되는 돈을 퍼부었지 않습니까? 그거 그냥 멀쩡히 흐르는 강에다가 세멘트를 발라가지고 그랬던 거거든요. 그건 쓸데없는 돈입니다. 그래서 100조 뭐 130조 이상 되는 돈을 안 써도 되거나 또는 써야 될 게 거둬야 될 돈. 130조 이상 되는 돈을 낭비했다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돈이면요. 지금 돈이 없어 굶어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오늘도 신문에 보니까 이 월세를 못 내가지고 시달리다가 결국 모녀가 자살한 게 기사가 나와 있던데요. 그런 분들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또 반값 등록금. 네, 맞습니다. 대학생들이 연 300명 이상이 지금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등록금 때문에. 그런 사람들 다 구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 돈이면요. 130조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정부가 개인 부채를 이렇게 키운 측면은 재정 상태를 제대로 잘 못해가지고 한국 경제가 제대로 안 돌아가는 바람에 결국 개인에게 가계 부채로 남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보죠. 그뿐만 아니라 정부도 지금 빚을 그냥 막 내가지고 이 적자 재정을 하는 바람에 지금 국가 빚이 그렇게 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명박 정부 들어 5년 동안 경제고 뭐고 다 엉망이었는데 특히 이제 재벌 경제를 이렇게 세우는 통에 그 반대급부로 서민 경제는 아주 힘들어지어 있는 상태죠. 근데 이게 이제 재정 상태를 보면은 개인 부채, 정부 부채 다 늘어나 있는 상태이죠. 이건 경제 정책을 잘못 썼다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지금이 대선 전국이지 않습니까, 의원님? 예. 예, 이제 문재인 캠프에서 예. 의원님께서 맡으신 직책은 무엇이며? 저는 후보 특보입니다. 문재인 후보의 정무특보. 정무특보. 예. 예. 특보는 뭘 하는 자리냐? 네. 말하자면은 우리 당이나 또는 정치 상황에서 뭔가 이렇게 잘 안 돌아가는 부분이 생겼다. 네. 그럼 우리가 가서 그걸 띄웁니다. 돌아가게끔. 네. 막힌 부분에서 뚫리게끔 만들고. 네. 그러니까 이게 특보라는 것은 특별한 지위를 부여를 하지 않고 네. 뭐든지 가서 보고 관여해서 이게 풀어주게끔 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일을 않고 있으면 가만히 놀 수도 있고 일을 하기로 치면 엄청나게 바쁘고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한 열흘 이상 됐는데 문재인 후보가 부산에서 부산 언론인들, 이 신문사, 방송사 국장들, 이게 보도국장, 편집국장 이분들 만나서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저녁 식사 자리가 있으니까 좀 내려오라고 그러더라고요. 느닷없이 오전에. 네.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내려갔죠. 내려가서 이제 저녁을 같이 하고 이제 후보는 그날 감기 기운이 있어서 더 이상 그 언론인들 접대를 못 하니까 자기는 들어가 쉬겠다고 그러고 날더러 접대하라는 거예요. 정무특보님 역할 톡톡히 그래서 하시네요. 예. 그래서 이제 일테면 그런 식입니다. 예, 예. 그런 식이기 때문에 뭐든지 필요하면 이제 달려가야죠. 그게 이제 특보들이 하는 역할인데. 대신해서 예, 대신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에 무슨 문제가 생겨서 이거 수습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다면 또 정부 특보가 가서 그 일을 하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대통령 그 선거 공약에 예. 의원님께서 이렇게 좀 건의하신 정책이나 그런 것. 그게 이제 우리가 내놓은 게 대학생 반값 등록금. 제가 교육위 쪽에 있었기 때문에 반값 등록금 문제 하고 아직 이게 정확히 다듬어지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전국 국립대학을 하나의 틀로 묶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전국에 국립대학들이 많이 있거든요. 서울대학교도 포함. 서울대학은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서울대학은 학부생들을 이게 대학이 지금 어떻게 변해가고 있느냐면은 대학원 중심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네. 예전에는 대학이 학부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이제 그 대학이 대학원 중심으로 옮겨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울대학은 학부생을 모집하지 마라.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서울대학은 대학원 중심 대학으로 가자. 이게 이제 교육의 발전 방향입니다. 작년에 그렇게 간다 이렇게 보고 그 방향에 맞춰서 서울대학은 대학원 중심 대학으로 가도록 하고 학부생은 더 이상 모집하지 않고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서울대학에 전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서울대학에 모이게끔 그래서 학문과 연구를 중심으로 하는 이쪽으로 가도록 하는 게 장기 계획은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 발전 방향에 맞추도록 하고 전국에 있는 국립대학을 하나로 묶는 작업을 하자라는 것이 아직 완전하게 형성이 정확히 정립이 안 돼 있습니다만은 그런 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제가 제안을 했죠. 이렇게 하자. 반값 등록금 문제는 이게 이제 우리가 시작을 하니까 원래 이건 이명박 대통령이 공약을 내놓았던 거죠. 근데 그걸 이제 공약만 내놓고 그냥 입 싹 닦아버렸죠. 그래서 이건 안 된다. 우리가 살려야 되겠다. 그걸 이제 제가 최초로 살리자고 주창을 했고 그리고 이 박근혜 후보도 그걸 받으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엉뚱하게 뭐 반값 비슷한 것으로 가겠다고 이렇게 이제 후퇴한 상태이고 우리는 정확히 반값 등록금을 하겠다는 입장이고 그런 거 등등을 제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헌수도 해주시고 하시는데 그 이유가 있는데요. 있으신 이유가 이유가 뭐냐면은 저는 어떤 경험이 있느냐면요. 장애인을 만나면 그날 하루는 아주 무슨 행운이 있어요. 근데 인생 경험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그날 장애인을 만났다가 뭔가 나중에 생각해보면 좋은 일이 생겨요. 그래서 이게 나하고 무슨 인연이 있는가? 그래서 이게 나만의 생각으로 끝나서는 안 되겠다. 전 국민들이 장애인을 만나면 그날은 뭔가 좋은 일이 생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 장애인 문제가 갖고 있는 게 아주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도봉구 있을 때도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국민들이 내 경험은 그렇더라. 그날 장애인을 만나니까 참 이게 좋은 일들이 막 생기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게 맞는지 틀린지 한번 해봐라. 틀림없이 뭔가 이게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그렇다면 장애인 속의 천사의 그 성질이 있는 것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해서 그게 아마 행운으로 연결돼서 나오는 거 아닌가 생각한다. 내가 뭐 이런 적을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날 장애인을 만나면 아주 행운이 온다라는 걸 생각하시고 그 얘기를 여러 사람에게 해라. 그래서 적어도 한국인 사회에서는 장애인을 만나면 그날은 행운이 있다라는 얘기들을 그냥 일반화되게끔 뭐 속설이든 그게 무슨 과학적 진실이 있든 어쨌든 상관할 거 없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장애인 만나면 그날은 재술이 있단다. 운이 좋단다. 라는 얘기가 퍼져나가서 다들 그렇게 믿게끔 하는 이런 뭐가 만들어진다면은 장애인 문제가 아주 쉽게 풀어질 것이다. 그런 모임에 가면 그런 얘기를 자주 해요. 그리고 이제 장애인 문제를 어느 개인들이 하기에는 이게 구조적으로 힘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가 국가가 그걸 감당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선진국으로 가면 다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지금 경제 규모나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이런 성숙도로 볼 때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 있기 때문에 장애인 문제도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사회와 정부가 이 문제를 풀려고 해야지 한 개인 가족의 장애인 문제를 맡겨놓아 가지고는 이게 해결이 안 되죠. 그래서 이 장애인과의 관계는 정부가 나서서 할 때가 됐고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다. 방향 그렇게 잡혀 있죠. 활동보조 24시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적극 좀. 그렇게 해야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가 장애인 문제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고, 그게 이제 인도적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경제 규모나 여러 가지 사회 여건상 할 수 있는 이 역량이 있죠. 근데 안 하는 부분은
이게 이제 그 사회 지도층이 갖고 있는 인식의 잘못이 첫째 크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거라고 봐야죠.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이 장애 문제에 달려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건 장애인 예산은 대폭 늘려도 절대 이게 손해도 아니고 네, 맞습니다. 당연하고 예, 해야 될 당연하고, 문제라고 예, 봅니다. 예.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좀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그건 이제 그 일테면 대통령의 의지 또는 우리 사회의 국민들의 요구, 이게 이제 같이 겸비돼야 되는데, 문재인 후보는 그럴 의지가 확실히 있는 분이에요. 이를테면은 겸손하기도 하지만은 약자에 대한 배려, 이런 생각이 깊은 분이기 때문에 장애 문제에 틀림없이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나서실 분이고 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부천 사회가 90만, 굉장히 큰 사회이긴 하지만은 이 서울과 인천이 끼어 있지 않습니까? 끼어 있는 상태로 해서 어정쩡한 상태인데, 네. 또 적극적인 시야로 보면은 네. 부천은 인천과 서울을 다 끌어들일 수 있는 네. 이런 그 조건도 된다. 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네. 저는 그 점에 착안을 해서 네. 부천을 서울 사람도 와서 여기서 놀고 가게 하고, 쉽게 말해서 네. 인천 사람도 놀고 가게 하고, 네. 이런 걸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천이 특히 이제 신도시 쪽은 더군다나 이제 7호선도 열렸고 하기 때문에 네. 예를 들면 강남에서 오기가 참 쉬워졌어요. 네. 예. 네. 너무 예. 네. 참 좋은 노선. 그래서 인천수도 오기 좋죠. 네. 그래서 부천에서 어떤 이 국제적 행사를 한다. 네. 이건 내년 봄쯤, 내년 가을쯤 그걸 이제 구상하고 있는데, 힐링 캠프, 국제적인 그 명사들을 초청을 해서 힐링 캠프를 하겠다고 제안이 있었어요. 어느 기획사 쪽에서. 그래서 그걸 조건을 찾고 있는데, 부천이 아주 좋은 조건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좀 부천중앙공원을 이용을 해서 그게 대대적인 형태의 세계적 이게 음악을 통해서 치료를 하는 사람들, 세계적 전문가들을 초청을 해서 서울서, 인천서 이렇게 모여오게 해서 이 힐링 캠프를 만드는 그런 구상을 누가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거 참 좋은 생각이다. 우리 중앙공원이 숲으로 둘러싸여 있고 꽤 많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그런 식의 이 공연이랄까, 말 그대로 힐링 캠프를 열면 될 것 같다. 조건이 서울 사람도 오게 하고 인천 사람도 오게 하고 딱 맞다. 네. 그런 얘기를 했는데, 말하자면 이제 그런 식의 이 부천 발전 방향을 네. 해야 되고, 그리고 부천 지역 사회는 훌륭한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예전부터. 그래서 부천이 문화 또 교육 이쪽으로 특화시켜내는 이런 일들을 이제 해야죠. 예, 정말 지하철 7호선을 타보니까 예. 우리 백이선 의원님께서 정말 너무나 큰 업적을 맞습니다. 네, 부천 시민에게 예. 선물하셨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지하철은 타보셨는지? 다 봤죠. 그러니까 우리 백이선 의원이 결단을 내려서 지하철 7호선 시대를 이제 열 수 있도록 했거든요. 네, 김대중 대통령님이 예. 특별히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결단을 내려서 그러면 그렇게 연결해라. 이래서 그때부터 작업이 진행돼서 드디어 이제 우리가 개통을 했는데, 앞으로 우리가 이걸 잘 이용해서 부천 발전의 한 축으로 삼고 할 수 있도록 해야죠. 그래서 부천이 이제는 아까 말씀드린 교육 문화 도시로 활짝 커나갈 수 있는 소위 이제 SOC는 만들어 놨죠. 틀은 잡았기 때문에 여기다 이제 컨텐츠를 어떻게 집어넣느냐. 이게 문제인데, 우리가 그걸 잘 하면은 부천을 새로운 도시로 도약시킬 수 있는, 정말 문화교육 도시로 도약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을 맞이하게 되겠죠. 정말 이 종합운동장에서 K-팝 공연도 할 수 있는 그럼요. 네, 그런 가능성이 예. 열려 있는 것 같아요. K-팝 공연하기 딱 좋죠. 네, 정말. 저게 지금 딱 그 앞이기 때문에 네. 저기다가 뭐 몇만 명 네.
이 쌀을 초청을 하든 뭘 해서 거기다가 예. 강남에 있는 사람 사거리 끌고 오고 네. 인천에 있는 사람 사거리 끌고 와서 부천 사람들 가고 네. 한 40만 명 동원해서 한번 해볼까요? 네. 정말 제가 이제 몇 년 전부터 꿈꿔오던 예. 그런 것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네. 의원님 이제 지역구 원미을에 네. 그 쟁점 사항들이 좀 있지 않나요? 뭐 쟁점 사안도 있을 수 있죠. 예. 일테면은 뭐 이건 쟁점은 아니고 네. 빨리 하자는 측면에서 나오는 거는 이 여각순환도로 지하화 문제. 이건 이제 빨리 하려고 하고 있는데 네, 정말 그건 정말 뭐 수천억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치하고 제가 좀 거의 이제 하는 쪽으로 정리가 됐고 빨리 이제 시작을 하자. 그것만 남아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중앙공원의 문해회관을 어떻게 지을 것이냐 이 문제를 가지고 다툼이 많이 있었죠. 근데 그것도 제가 김만수 시장한테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재정 상태가 썩 좋은 건 아니다. 부천 그래서 올해는 이제 적자재 규모를 줄였어요. 올해보다 내년도 예산을 아주 그렇게 알뜰 경영을 하겠다고 지금 김만수 시장은 선언을 하고 있고 아주 좋은 자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정 상태를 좀 더 튼튼하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몇 년 뒤에 그렇게 재정 상태를 몇 년 아주 단단하게 만들어 놓으면은 이 부천시가 갖고 있는 채무 문제라든지 채무가 많지는 않아요. 네, 부천시는 건전 재정. 그래서 그러나 더 든든하게 해서 그리고 시민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살림을 잘 살았습니다. 이제 이런 이 좋은 문화 시설을 갖출 수 있는 여건이 됐습니다. 그때 이제 하겠다고 해도 늦지가 않다. 몇 년 늦추자. 아마 시장은 그게 동의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늦추고 그리고 그때 가서 이 번듯하게 만들어 보자. 그런 제안을 했는데 시장이 그걸 받아들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제도 자연스럽게 이제 정리가 되는 것 같고 그 외에 특별한 거는 이제 상동에 그 이 뭡니까 법무부의 보호관찰 시설을 하겠다는 게 이제 쟁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 문제는 상이동에 그 보호관찰 시설을 법무부가 하려고 하다가 주민들 반대에 부닥쳐서 못했던 거거든요. 그러다가 상동 쪽에 있는 그 이 주차장 부지를 빌려서 하려고 또 했는데 또 상동 쪽에서도 저항이 생겼죠. 그래서 그건 이제 연기하는 쪽으로 시장이 정리를 한 걸로 제가 압니다. 그래서 현재는 큰 이 그 쟁점 사안이 현재는 없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다 정리됐고, 그다음에 이제 이 송내역 부분, 송내역 환성 주차장 부분을 해서 송내역 광장을 개발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도 큰 쟁점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이 기획예산처에서 예산 배정도 됐고 그리고 잘 진행될 것 같으니까 특별한 이 갈등점 이런 거는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소화를 해낸 것. 제일 큰 문제는 결국은 이건 부천만의 문제가 아닌 뉴타운 문제일 것 같은데 그건 전국적인 현상이죠. 우리 부천만의 문제는 아니고 결국 뉴타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사실 이명박 정부가 시작해가지고 소위 결자해지라는 말이 있듯이 그 사람들이 만든 문제를 내 몰라 하고 이제 뻗대고 있습니다. 참 이게 어떻게 보면 후한무치하다고 얘기해야 될까요? 자기들이 다 해가지고 표는 다 받아놓고 지금 와서는 뭐 모르겠다고 나빠지는 이런 형국인데 물론 이게 이제 아파트 값이 하락하니까 생겨나는 현상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어쨌든 시작은 그쪽에서 했고 단물은 다 빨아먹고 이제 와서는 내 모르겠다는 이 무책임한 짓은 비난받아야 마땅하죠. 어쨌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단위 입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시점은 지나갔다고 봅니다. 뉴타운 문제는. 그래서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되고 예산 배정을 어떻게 할 거냐 하나하나 접근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부천 시민들과 우리 또 시청자님들, 독자님들에게 인사 한 말씀 해주세요. 우리 부천을 이제는 우리가 이 부천을 발전시키는 데는
소위 여야가 따로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죠. 예. 저는 뭐 현재로서는 집권당이 아닙니다만은 확신합니다. 곧 우리가 집권당이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되어서 민주당 집권 시대를 열어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근데 그걸 떠나서 부천 발전이라는 측면에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고 적어도 여야가 한 마음으로 부천을 발전시켜야 한다. 이 점은 뭐 합의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은 부천 발전을 위한, 내가 처음부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시의회는 따로 있지만은 부천에 시민운동을 하시는 분들, 종교 지도자들, 또 언론에 계신 분들, 우리 안 사장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이 부천 사회 명망가 지도자들이 모여서 뭐 한 틀을 하나 만들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네. 그래서 거기서 합의를 하면은 그게 이제 적어도 시장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바뀌어가지고 생겨나는 비경제, 네. 이걸 좀 막아야 될 것 같거든요. 상당히 많은 예산들이 시장 바뀔 때마다 확 바뀌면서 뭐 수백억 이상 되는 돈이 흘러가는 경향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장기간 부천 발전에 대한 로드맵을 짜가지고 어떤 시장이 오더라도 이 큰 방향에 대해서는 일치가 되게끔, 네. 그래서 사전에 부천시에 어떤 그 협의기구를 하나 만들어서 운영을 해보는 게 이게 참 필요한 거 아닌가. 네. 다른 시도가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선 부천이라도 그걸 시도를 한다면은 자연스럽게 그게 시의회가 있지만은 시의회와 별도로 이게 시민단체와 사회 명망가분들이 모여서 그런 협의회를 네. 하나 만드는 게 필요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합의는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제안을 하나 던져놓고 있고요. 네. 부천을 이 문화교육 중심 도시로 특화시키자. 네. 특히 이제 교육 중심의 도시를 키우기 위한 이제 계획은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그 말씀드릴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그렇게 해서 부천을 새로운 이 그 단계로 끌어올리는 네. 새로운 발전의 이 도약의 계기로 삼는 그런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특히 이제 그 우리 이 장애인 문제에 대한 제 나름의 이런 각오랄까, 또 새로운 정책을 개발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있고, 장애인에 대한 예산 지원은 훨씬 더 늘려야 되겠다는 생각도 하고 있고, 그리고 장애인을 마음으로 도울 수 있는, 또는 뭐 몸으로도 물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이런 사회 환경을 만들어내는 것,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오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이제 동영상으로 제작돼서 네. 전 세계에 이 네, 동영상이 그렇죠. 나가게 된다는데 제가 스타트를 하게 돼서 아주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예.